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가서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게 제일 중요한 계정이에요. 사실은 계정 몇 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 계정하고 외상 매입금 계정 요거는 꼭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요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러면 여기에 기초가 일로 오겠죠?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자, 물건을 매출하면 차변에 기록이 되고 자, 외상으로 매출한 게 감소가 됩니다. 뭐예요? 애누리나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되돌아옵니다.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자, 여기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자, 회수불능이죠. 자, 회수불능이 되면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요게 이제 기말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손상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차이 나는 금액, 요게 이제 손상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자, 외상 매입금은 이거보다는 좀 단출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계정을 그리면, 자,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그러면 이제 기초가 오른쪽에 오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오른쪽에 와서 부채가 늘어나요. 자, 요거의 반대. 자,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자, 요거 세 개가 나오면 요거의 반대니까 요쪽 편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급불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급액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말 이렇게 해서 자, 어느 하나를 저 중에서 하나를 물어볼 때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정도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할인 중에서 자, 매입 할인이나 자, 매출 할인 얘네들은 당연히 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 매입 할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간혹 뭐가 나올 때가 있느냐, 거래 할인, 그 다음에 뭐 수량 할인 이런 말이 나오면 얘네들은 무조건 무시하시면 돼요. 자, 할인에는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 요거 두 개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을 자,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자, 양도를 할 때 자, 우선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내가 거래처로부터 자, 상품을 매출하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받았느냐, 어음을 받았어요. 자, 받으러 그랬는데 이 어음이 자, 이게 4월 1일이면 이 어음이 자, 만기가 6개월짜리래요. 그러면은 자, 4, 5, 6, 7, 8, 9월 말일이 만기인데 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자, 3개월을 은행에서 할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보시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자, 어음을 하나 받았어요. 4월 1일 날. 그리고 이 어음의 만기일은 자, 9월 30일. 그런데 내가 4, 5, 6 세 달을 갖고 있다가 7월 1일 날 내 거래은행에 가서 야, 미안한데 내가 이 어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요 어음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때 자, 요 거래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빌리자, 차익 거래. 그러면 이때는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우선 이제 돈을 여기가 금액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만 원짜리 어음이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야, 미안한데 나 3개월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3개월간의 이자를 5만 원이라고 한다면 5만 원을 빼고 95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때 5만 원, 요거는 빌린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봐라 이 소리죠. 이자 비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받을 어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자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면 요게 이제 차익 거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매각 거래로 보자. 그러면 매각 거래로 보면 이때는 이제 돈이 얼마 들어와요? 95만 원이 들어오는데, 자, 이때는 내가 받은 어음을 은행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이렇게 100만 원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5만 원의 손실이 나오는데 이 손해를 여기서는 이자로 보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를 해주죠. 그러면 이런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매각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차익 거래인지 매각 거래인지 이것만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자, 그 얘기가 이제 매각 거래 시 이때는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양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세 가지 조건, 그걸 좀 충족해야 되죠. 자, 양도인은 매출 채권을 양도한 후 당해 양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을 은행에다가 팔아버렸는데 그거를 어음 발행인한테 내가 권리 행사할 수가 없어야죠. 자, 두 번째, 자, 이 어음을 양수한 은행은 그 어음을 자기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양수인은 은행이에요. 양수한 어음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류되어 자, 실질적으로 이전이 됐다. 그러면은 매각 거래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또한 마지막, 양도인은 매출 채권을 양도한 후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 것처럼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필요가 없죠.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매각 거래로 보고, 그런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위에 차익 거래로 봐라. 그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매각 거래로 할 것 또는 차익 거래로 할 것 이렇게 주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매각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차익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어음에 대해서는 뭐 별 중요성이 없고, 자, 요즘에는 뭐 어음을 누가 잘 없애야 되는 주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6페이지로 갑니다. 자, 어음의 수수에 관한 회계 처리. 자,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 어음을 받았다. 그때는 자, 대변의 매출, 차변의 받을 어음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동일한 어음이라도, 자, 똑같은 어음이라도 상품을 매출하고 자,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은 받을 어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거래고, 자, 상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자,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요. 그럴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비품을 자, 양도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때는 받을 어음이 될 수가 없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자, 미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외상 매출금이나 자, 이런 받으러 오면 반드시 상거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현금을 대여하고 약속 어음을 받았대요. 자, 이때도 어음을 받았더라도 이제는 현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 대변에는 현금, 어음을 받았어도 받으러 어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빌려줬죠? 그러면은 배여금이라고 하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어음이라도 상거래에서만 어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1, 2, 3의 반대가 4, 5, 6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되는데 자, 상거래가 아니에요. 건물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미지급금이죠. 자, 건물을 매입하고 자, 이때도 대금을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발행했지만 상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을 차입했어요. 그리고 차용증서 대신에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도 차입금.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어음이나 외상 이게는 상거래일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어음의 이자 계산. 자, 이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정리하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음의 할인에 대한 계산 문제는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손실충당금의 회계처리. 자, 요 손실충당금의 회계처리. 자, 내가 거래처에다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자, 기말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한 300만 원이 남았어요. 기말에 12월 31일 날. 그러면은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300만 원이다. 이래가지고 재무상태표에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300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자, 정보이용자에게 저거를 제공하게 되면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자, 요즘의 세상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저 300만 원을 다 회수한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일정 금액이 손상이 될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300만 원 중에서 우리 기업의 과거 경험에 의했더니 여기 이제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으냐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못 받는다고 대충 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9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300이야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우리 정보 이용자한테 뻥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과대기상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얼마쯤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쯤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해라.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은 300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은 290이다. 자, 이렇게 보고한 거하고 아래 거 이렇게 보고하면은 정보 이용자에게 훨씬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비록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게 바로 손실충당금의 설정 이유. 그러면
자, 이 손상을 생각해서 우리는 못 받을 금액,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재무상태표의 접근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는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자, 재무상태표 접근법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자, 매출채권의 잔액비율법. 그 다음에는 매출채권의 연령을 분석하는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3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위의 방법은 자, 300 중에서 자, 우리 기업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매출액의 한 3%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3%. 그러면 9만 원을 자, 손실 충당금으로 세워라. 요게 매출채권의 잔액비율법이죠. 자, 두 번째는 연령분석법은 자, 외상 매출금이 300만 원이면 요 300만 원에 대한 나이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져간 지, 외상으로 가져간 지 30일도 안 된 놈. 그 다음에 31일은 넘고 90일도 안 된 놈. 자, 91일은 넘고 180일도 안 된 놈. 181일도 더 된 놈.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저렇게 여러 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회수불능이 되는 것은 외상값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저 300만 원을 분석했더니 여기가 200만 원이에요. 자, 요 그룹은 60이고 자, 요 그룹은 30이고 그 다음에 요 그룹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더하면 3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된 놈은 1%, 좀 더 오래된 놈은 3%, 조금 더 오래된 놈은 5%, 이거는 한 20%. 이렇게 서로 다른 대손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쓸 거냐, 이 방법을 쓸 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거의 사용합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했을 때는 위에 걸로 할 거냐, 아래 걸로 할 거냐. 그러면은 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IFRS에서는 가능한 한 이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무상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S 접근법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다. 이 못 받는 거는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액에 비례해서 자, 못 받는 돈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매출액 그 다음에는 자, 이봐요. 우리가 이제 얼마를 팔았냐면 금년에 3천만 원을 매출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2,700원 회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3천에 팔든 못 받은 거 300 갖고 계산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못 받는다라는 것은 매출액과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팔았으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못 받는 걸로 예측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자, 무슨 소리야? 3천만 원 매출액 중에는 현금으로 매출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매출한 거는 대손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외상으로 매출한 외상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2천만 원이 외상으로 매출됐으면은 요걸로 하지 말고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손익계산서 접근법이죠. 그에 비해서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2천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지만 1,700을 회수했으면 그건 왜 고려하느냐.
아직 못 받은 거 300만 원만 갖고 따지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 IS 접근법보다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더 우수하고 재무상태표 접근법 중에서는 연령분석법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6페이지에 자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자 매출채권 잔액비율법 연령분석법이 있다. 자 우선 먼저 재무상태표 접근법의 장점 요거는 뭐야?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까 얼마예요? 300이라고 쓰지 말고 그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29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그게 자 현재 외상 매출금의 자 실질적인 잔액을 잘 나타내는 거죠. 다만 이제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 장점은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단점은 수익 비용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 9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 자 차변에는 손상 차손 미리 비용으로 9만 원을 떨어버리고 자 대변에는 자 손실 충당금을 이렇게 9만 원을 만들었죠. 그랬다가 자 다음 연도 자 4월 5일 날 회수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회수 불능됐느냐? 5만 원이 회수 불능되면 자 그럴 줄 알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손실 충당금을 자 이렇게 5만 원을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아 있어요? 4만 원이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자 9월 3일 날 또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어요. 얼마가? 7만 원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4만 원 남았으니까 4만 원은 손상 충당금, 요 손실 충당금으로 이렇게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죠. 자, 손상 차손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요게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6페이지 박스 손실 충당금의 설정. 자, 차변에 자, 세우겠다. 손상 차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자, 그 밑에 환입은 어떤 케이스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요 날은 이게 다 회수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9만 원의 손실 충당금이 있었는데 지금 5만 원이 손상됐어요. 그럼 남아 있는 잔액은 4만 원이죠. 그러면 X2년 12월 말일 날 다시 이제 새로운 연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매출 채권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까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또다시 9만 원을 세우겠대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있어요? 9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4만 원이 있으니까 5만 원만 추가하면 되네. 그러면 차변에 손상 차손 5만 원. 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9만 원인데 5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4만 원. 그런데 다시 5만 원이 새롭게 늘어났으니까 9만 원 생겼죠. 그런데 자, 그 밑에 있는 환입은 어떤 케이스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9만 원을 세웠는데 5만 원이 회수 불능됐어요. 그럼 충당금이 4만 원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봐도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만 원만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3만 원을 세우고 싶은데 이미 세워져 있는 거는 얼마 있어요? 4만 원? 그러니까 이때는 만 원을 없애줘야죠. 그래서 차변에 손실 충당금을 만 원 이렇게 죽이면서 자, 요거는 내가 만들어놨던 손실 충당금이 되돌아왔다. 환입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모자랄 때는 차변에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세우는 게 더 많다. 손실충당금
손실중단금 환입 이렇게 처리하시라. 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 손상차손에 대해서는요. 자, 이것만 잘 그리실 줄 알면 끝나요. 자, 뭘 그리느냐? 손실충당금. 자, 요거를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꼭 중요한 T자 몇 가지만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아까 외상매출금 계정. 그거 눈 감고도 맘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외상매입금 계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손실충당금. 그러면 이제 손실충당금은 어떻게 그리냐? 기초가 여기 있죠?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되면 여기서 없애요. 그 다음에 손상됐다가 회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회수하면 이쪽. 그러면 여기에 기말. 그러면 나머지가 IS상에 들어가는 자, 손상차손. 이게 손실충당금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초에 9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4만 원이 회수불능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자, 회수불능됐던 채권 중에서 2만 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7만 원이 있는 거잖아. 7만 원이 있는데 자, 기말에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게 10만 원이래. 그러면 얼마만 더 추가하면 돼요? 3만 원만 이렇게 추가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요 계정, 손실충당금 계정만 자, 몇 번만 그려보시면은 요 손상에 관한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계산 문제는 역시 자, 이론 그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에 가시면 IS 접근법 아까 말씀드렸죠? 자, 외상으로 매출한 걸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총 매출한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매출액으로 할 수도 있고, 외상으로 매출한 걸로 할 수도 있다. 근데 거의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론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상을 예상한다면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는 우수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치를 잘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재무상태표 접근법의 장점, 단점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접근법의 장점은 손익계산서 접근법의 단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접근법의 단점은 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의 장점. 이렇게 꼭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7번, 8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9번에 손실충당금 계정. 자, 요거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그려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8페이지. 자, 8페이지로 가시면 뭐니 해도 상거래니까 상품에 관한 이 회계 처리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우선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 요거는 이제 꼭 외워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자, 총 매입한 거에서 매입 애누리와 그 다음에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자, 요거를 빼면 요게 이제 순매입액이죠. 그 다음에는 총 매출액에서 자,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자, 얘를 빼면 얘는 순매출액.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자, 여기에서 기말 요걸 빼면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마지막 순매출액에서 자, 매출원가를 빼야죠.
그러면 얘가 매출 총 이익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완전하게 공식을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거기 혼합 상품으로 기록하는 방법. 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상품 계정. 자, 우리가 이제 T자를 이용해서 꼭 외워두셔야 될 거. 아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손실 충당금 3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계정은 자, 1번. 요거는 자,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매출원가가 나온다.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요 순매입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 순매입액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출 이익을 바로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상품 계정 2번. 자, 그래서, 자, 상품 계정 2번은, 자, 여기에 기초, 여기에 순매입액, 여기에 기말, 요거는 똑같잖아요, 지금. 기초, 순매입, 기말.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는 매출원가 대신에 여기다 뭘 쓰시느냐? 매출액을 쓰는 거예요. 매출. 그러면은 요 차이가 여기로 나타나죠. 매출 이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자, 여기는 매출원가를 썼어요. 매출원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근데 여기는 매출액을 썼어요. 1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 큰 게 여기로 나타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품 계정의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맡겨 있다. 그럴 때는 상품 계정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상품 계정 3번은 여기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총 매입액이 여기로 와요. 그리고 총 매입액의 반대는 일로 가겠죠? 그러면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할인. 그러면 이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게 되면 요게 바로 순 매입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총 매출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매출의 누리 반대. 자, 매출의 누리, 환입, 매출 할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말.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총 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번을 최대한 압축한 게 2번이죠. 그래서 요 상품 계정 3개, 1번, 2번, 3번.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뭐 들어있어야 돼요? 외상 매출금 계정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외상 매입금 계정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상품 계정 1번, 2번, 3번 요거 3개 정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이거는 이 대신에 이걸 압축해서 이걸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공식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8페이지.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구입해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공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공한 대가 또는 제공할 금액의 현재 가치, 요 놈을 취득원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대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해라. 자,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만들었을 때, 그때는 직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직접 경비원가, 거기에 제조간접원가를 더해주면 그게 자기가 실제로 만들었을 때의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매입 할인의 처리인데 거래 할인은 아까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하고 애누리는 어떤 차이예요? 애누리는 물건 값을 깎는 거고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 깎아주는 게 할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애누리하고 할인하고의 차이점, 애누리는 물건 값을 깎는 거, 그 다음에 할인, 요거는 외상대금을 자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 깎아주거나 깎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매입 운임. 자, 우리가 상품의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재비용은 원가에 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할 때 운임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단기 비용, 운반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그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하지만 매출할 때는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제조와 관련하여 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떠한 재고자산을 만드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근데 자금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면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있죠. 그거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으로서 그런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해라.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단 제조나 매입,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자, 재고자산에는 자 수량 결정법과 단가 결정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재고자산의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자 그때 계속해서 기록하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재고조사를 하는 거죠. 실지 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이제 혼합법. 자, 계속기록법은 어때요? 자, 들어올 때도 기록하고 매입, 나갈 때도 기록하는 거죠. 매출. 자, 처음 매입, 매출 이렇게 그때 기록하면은 여기서 남아있는 게 기말. 자, 그에 비해서 번거롭죠, 저거는. 그때 기록하면. 자, 그러나 실사법은 기초와 매입에 관한 기록만 해요. 매출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매입에 관한 기록만 이렇게 했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창고에 가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재고조사를 통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온 차익이 요게 매출액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때 계속하는 게 계속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매입에 관한 기록만 했다가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파악해서 매출 수량을 구하는 방법. 요게 이제 실사법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재고 자산에 감모 손실이 없다면, 감모 손실은 뭐죠? 없어진 거.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자, 처음에 10개가 있었고 총 90개를 사갖고 자, 여기서 80개를 팔았대요. 그러면은 20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3개가 없어졌네. 그러면 1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속기록법으로 하게 되면은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이 기말 재고액에 포함돼서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실사법으로 하게 되면은 기초는 10개, 매입은 90개, 그 다음에 매출한 거는 몇 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팔은 거는 몇 개를 매출했어요? 80개를 팔았죠? 남아있는 기말. 남아있는 기말은 17개죠? 20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번에 매출한 거는 83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80개밖에 안 팔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혼합법을 쓰는 거죠. 이 혼합법은 평소에는 계속기록법으로
자, 그 다음에 결산대는 실사법으로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는 혼합법이라고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사법은 기말의 재고 수량을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다. 9페이지. 자, 대신에 실사법에서는 재고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재고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은, 계속기록법은 도난이나 감모된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혼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박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거기 박스부터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가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